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현관 이삿짐들을 둘러봤습니다. 거기에는 20개가 넘는 이삿짐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이 이삿짐은 어떻게 다 싸셨대? 퇴원하셨으면 집안 정리나 하시고 저녁밥은 해 놓으셔야죠. 뭐라고요? 이 아파트가 매매가 되었다고요? 저희들에게 상의도 없이 아파트를 파셨다고요?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 식구들과 절연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며느리는 팔팔 뛰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협박이나 하는 듯 으르렁 대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사연 이야기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65세 문옥자입니다. 오늘은 기가 막힌 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아들 내외와 13년을 함께 살았지만 시어머니 대접은 고사하고 며느리에게 가정부 취급을 당해야 했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내고 완벽하게 독립해서 자유롭게 사는 그 짜릿한 반전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안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이 34평 아파트는 남편과 사별하기 전 부부가 평생을 모아 마련한 제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유일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곳에서 점점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언제나처럼 냉장고 문을 엽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아침 식사 준비부터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손주들의 야외 도시락, 아들 내외의 아침 식사, 그리고 저녁 반찬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하루 일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홀로 남겨진 저는 외로움이랄 것도 없이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뒤치다꺼리로 13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13년 전 아들 내외가 결혼 후 분가할 여력이 없어서 잠깐 들어와 산다는 것이 13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벌이를 한다는 핑계로 13년간 두 손주들의 육아와 모든 살림은 오롯이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들 이유식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시키기에서부터 아들 내외가 출근하면 설거지와 청소를 합니다. 오후에는 돌아오는 손주들을 맞이해 간식을 챙겨주고 저녁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저녁 챙겨주고 먹이고 뒷정리하다 보면 밤 9시가 넘어서야 제 하루가 끝납니다. 주말에는 더 일이 쌓입니다. 오히려 가족 모두가 집에 있는 주말은 하루 종일 쉴 틈조차 없습니다.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소파 밑에는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청소기 한 번 더 돌려야 할 것 같아요. 마치 돈 주고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 지시하듯 당연하다는 듯 명령합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춥니다. 알았다.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러니 조금만 쉬었다 하마. 어휴, 어머니는 맨날 허리 아프다는 말씀만 하세요. 병원 가보시라니까요. 그나저나 이따 저녁은 뭐예요?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저 어제 친구네 집에서 먹은 베트남 쌀국수가 맛있던데 재료 사다 놓을 테니 저녁에 좀 해주세요. 저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며느리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시어머니인 나는 목소리가 작아지며 며느리의 거침없이 하는 말에도 거역 없이 트러블 없이 그대로 따르는 이상한 상하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하관계가 기분이 나쁘다고 표시를 내었던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다. 너희들은 손님이고. 그랬더니 며느리는 크게 하하 웃으며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저희도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소연이 아빠가 물려받을 건데? 안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들도 아내 옆에 있다가 엄마, 내 집, 너 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식구니까 당연히 내 집도 되는 거지.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내 집이다. 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저의 모든 말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은 저는 이 집에서 존재감 없는 가사도우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은데? 제주도 리조트 패키지. 4인 가족 기준으로 딱이네. 저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족 여행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얼마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포함 120만 원. 좀 비싼가? 애들 방학 때 추억 만들어주려면. 우리 네 식구 여행 한 번도 제대로 못 갔잖아. 네 식구? 저를 포함하면 5명이어야 되는데 며느리는 네 식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의문과는 아랑곳 없이 4인 가족 제주도 여행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여름방학에 120만 원은 비싼 거 아니야. 성수기 때는 다 항공비에서부터 숙박비까지 다 비싸니까. 그거 예약하자. 예약할까? 자기 카드로 결제할게. 하면서 며느리는 결제를 하였고 손주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제주도 진짜 가는 거야? 와. 그럼 우리 가족 여행 가는 거야. 며느리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우리들이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 가면 엄마도 편안히 쉴 수 있겠네. 그쵸? 어머니? 응. 아, 그렇지. 나도 편히 쉬고. 좋지.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행 일정을 짜느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는지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는 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들에게 대체 뭘까? 가사도우미, 경제적 물주. 4박 5일 제주도 여행 가는 날, 어머니, 저희 4박 5일 다녀오는 동안 저 하얀 화분은 물 좀 신경 쓰고 주셔야 할 거예요. 다른 건 뭐 어련히 저보다 더 잘할서 하시겠지만요. 그래, 알았다. 아, 그리고 저희 없는 동안 냉장고 정리 좀 싹 해주세요. 애들 없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모처럼 여행 가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애 마냥 대답을 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가족의 제주도 여행은 별탈 없이 즐거운 기억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느 날엔가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3명 오기로 했어요. 점심 준비 좀 부탁드려요. 아침 일찍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몇 명인데? 저 포함해서 4명이요. 파스타나 샐러드 같은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디저트도 좀 준비해 주시고. 알았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전 내내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파스타, 샐러드, 과일 플레이트, 커피까지. 정오쯤 며느리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화려한 차림의 여자들. 거실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파스타 접시를 하나씩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와, 맛있겠다. 언니, 이거 어디서 시켰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킨 거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어머, 시어머니셨어요? 나는 가사도우미인 줄 알아서 인사도 안 했는데. 어머, 너는 시어머니이신데 친구들 인사도 안 시키고. 참 예의가 없구나. 하고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옆에 친구들도 자세를 바로 하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인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왜들 그래? 새삼스럽게. 편히 앉아서 먹어. 4사람의 모임은 웃음소리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마치 가사도우미를 대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어머니, 포크 좀 더 주세요. 어머니, 물컵도 더 가져다 주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식당 종업원 부르듯 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드레싱 가져다 주시고요. 친구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가사도우미 부리는 것 마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포크를 가져다 주고 물을 따랐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인사를 받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시니까 편하시겠어요. 애들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고. 한 친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편하긴. 장단점이 다 있겠지. 그래도 자유롭게 부부끼리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식탁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농담소리와 적당히 북적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건 저 혼자였습니다. 부엌의 한켠에 숨어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커피요. 커피 좀 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언니 목소리가 너무 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래잖아. 어머니, 최근에 귀도 눈도 어두워지셔가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해서. 하하. 미안. 너도 나이 들어봐. 그 나이면 당연한 거지. 어휴, 못됐어. 우하하. 깨르르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탔습니다. 4잔을 쟁반에 올려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테이블에 물 얼룩 있는데 좀 닦아주세요. 며느리가 테이블을 가리키며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크게 깨르르 웃는 무리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두 무리로 나뉘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행주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웃고 떠드는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테이블 물을 닦는 제 모습.
친구 중 한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내 와이프가 친구들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 있었어요? 그 표정에는 저의 말을 들어보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애시당초 아들은 믿을 만한 멍석이 아니었습니다. 말해봤자 아들은 또 아내 편을 들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이해해요. 소연이 엄마가 마음은 착하잖아요. 늘 예상하던 말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는 건지, 저 아들 믿고 살려고 이런 참담한 기분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저는 그냥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운치 않은 응어리는 그렇게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아나무인 태도를 모르는 척 외면했고, 때로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당연하다는 듯 아내의 편을 들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소연이 엄마가 좀 깔끔해서 그런 거지 뭐. 아무 뜻 없을 거예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손주들마저도 저를 존중하기보다는 엄마의 태도를 그대로 배워 무례하게 굴 때가 많습니다. 할머니, 이거 해줘. 저거 갖다 줘. 저녁 식사 시간에도 저는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어머니, 김치 좀 더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거 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요구사항들. 제가 겨우 숟가락을 들 때쯤이면 가족들은 이미 밥을 다 먹고 일어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시를 받으며 내가 왜 여기에서 살고 있을까? 며느리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저는 그저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저는 당연히 모든 것을 해주는 할머니. 가끔은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해도 되는 존재. 가족 여행을 갈 때는 제외되는 존재.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녀처럼 부리먹으며 무시해도 되는 존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척하는 며느리의 남편인 제 아들. 저는 제 집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방인은 떠날 수 있지만 저는 떠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떠날 용기가 없는 사람. 13년간 익숙해진 이 굴레를 벗어날 용기가 없는 사람. 밤 9시가 넘어서야 저의 긴 하루가 끝납니다. 작은 방에 홀로 누워 쿡쿡 쑤시는 허리를 주물러대며 잠을 청해보지만 피곤해도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내일 해야 할 일들, 장 봐야 할 목록, 습관처럼 머리에 맴돕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해놓아야 하는 집안일 거리들, 어김없이 밤은 지나 새벽이 오고 또 저는 늘 그랬듯이 기계처럼 하루 일과가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서 1년이 되고 13년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공간에서 제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그림자처럼 무시받으며 그렇게 13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일상적인 아침에 제가 베란다 창문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말한 어머니 창문에 물때 그대로네요. 제대로 좀 닦아주세요. 라는 말이 생각나 저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창틀 위쪽까지 깨끗이 닦아야 했습니다. 허리가 쿡쿡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창틀 구석구석을 닦고 나니 베란다에 놓인 무거운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며칠 전 사온 대형 화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화분 햇빛 잘 드는 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며칠 전 며느리가 부탁했던 말도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화분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리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제 몸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화분이 바닥에 떨어지며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제대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다행히 아래층에 누군가가 베란다로 나오는 인기척이 나길래 저는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여기 2층이에요. 119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라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마침 아래층 김 여사님이 제 고함 소리를 듣고 급히 119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습니다. 응급대원들이 들것에 저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내가 저 무거운 화분을 옮겨야 했을까? 버젓이 힘 잘 쓰는 아들 내외가 있는데 내가 저 화분을 옮겨야 했을까? 아들에게 서러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불쌍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누워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MRI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허리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당장 입원하셔서 일주일은 누워 계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면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입원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어떻게 하나? 저녁 반찬도 미리 준비해 놓지 못했는데 오늘 저녁은 어떡하나? 빨래도 쌓여 있을 텐데. 제 건강보다 집안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13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첫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셔요?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래.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하네. 아, 그래요? 그럼 집안일은 어떡하지요? 난감하네. 역시나 아들의 관심사는 집안일이었습니다. 제 건강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지도 지금 생각해보면 화가 납니다. 미안하구나. 갑자기 병원에 오게 되어서. 집안일은 어쩌지? 애들 밥은 챙겨 먹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엄마, 몸 관리 잘하고 계세요. 내일 병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병원에 오니까 더 쉽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 병원 냄새가 싫다는 듯 코를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침대 옆에 섰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짧고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설명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라더라. 일주일은 입원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 애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여전히 가족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아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다음 주에 동남아 발리 여행 가기로 2달 전에 예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행이라고? 어버이날 기념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가기로 2달 전에 예약해둔 거라 취소도 안 되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과의 어버이날 기념 여행을. 심지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알린다고. 그래서 나 혼자 병원에 두고 너희는 여행을 가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거라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요. 최소화하는 것이 더 손해라. 엄마는 일주일만 입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호사 의사 선생님 다 계시고 큰 병도 아니고 일주일 있으면 퇴원 가능한 건데 뭐.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병원에서 쭉 간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어머니 선물 많이 사올게요. 아들 내외가 그 어떤 말을 해도 그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정도의 차가 아니라 분명 그 느낌은 배신감에 가까운 실망이었습니다. 13년간 손주들을 키워주고 밥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친정 부모는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요. 저는 시부모이고 제 아무리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라지만 시부모가 다른 간병할 사람이 없는 입장에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한다고 예약 취소되는 비용이 아까워서 저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엄마, 화났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오래전에 잡은 일정이라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응? 이해해달라고? 저런 머저리 같은 놈을 아들이랍시고 그렇게 갖은 정성을 들여가며 평생을 애지중지 키웠나? 저의 번민과 생각에는 아랑곳 없이 아들 내외는 어머니, 애들 픽업 시간 때문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20분도 채 머물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저는 속상해서 눈물을 또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3년간 저들을 위해 산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건강, 제 시간, 제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울고 있는데 옆 침대의 환자분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 집으로 돌아가면 또 똑같은 삶이 반복되겠지.
입원 4일째 간호사님이 링거를 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호자분이 안 보이시네요. 죽을 병도 아닌데요. 뭐, 애들이 바쁘기도 하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입원 6일째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도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퇴원이라는 말에 저는 기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입원 7일째 저는 혼자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짐을 챙기고 병원비를 내고 택시를 타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다 하고 택시 안에서 아파트로 가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소파 위에는 벗어 던진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얼룩.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고 물기가 마른 그릇들에는 음식물이 굳어 있었습니다. 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변기는 청소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욕조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세면대에는 치약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친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 이제 또 이것들을 다 치워야 하는구나. 이 아픈 몸으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3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싶다. 그 어디에 가더라도 여기보다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왜 여기서 열받으며 무시당하며 살아야 할 더 이상의 이유가 없어.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손을 대어 청소를 안 하니 또 생소한 다른 피상의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가만히 거실 내 풍경을 바라보다가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명하고 강렬한 생각. 아, 맞다. 이 집은 내 명이었지. 내가 왜 여기서 저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아들 내외를 못 내보내면 내가 나가면 그만이야. 이 집을 팔고 내가 나가면 되는 거야. 그 생각이 들자 놀랍게도 내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정신도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망설이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은 없을 거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 때가 된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러 번 대출 받아달라고 부탁했었지만 끝까지 대출 허락을 안 했던 등기권리증 서류였습니다. 그때 대출 허락을 안 했던 것이 천만 다행이구나. 묘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 문을 닫고 누웠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을 테니 최대한 빨리 좀 팔아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세는 5억 6천만 원에서 6억 사이로 층에 따라서 시세가 변동합니다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을 테니 최대한 빨리 좀 팔아주십시오. 5억까지 내놓으면 한 달 이내로 팔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팔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요즘 2단지 매물이 잘 나가서요. 그 정도의 금매 가격이면 일주일 안에도 팔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내놓아 주세요.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이 순조로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월의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그날 오후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벌써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해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저는 서둘러 거실 쓰레기부터 치워야 했습니다. 일단 깨끗해야 이미지가 좋을 것이니까. 다음 날 집을 보러 온 신혼부부는 집안을 둘러보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우와, 이 단지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위치도 좋고 학군도 좋고 가격도 시세보다 싸고 좋은데요. 저희가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계약하겠습니다. 일단 계약금 계좌로 오늘 보내고요. 계약서는 준비 서류들이 준비되는 대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하도록 할까요? 일사천리였습니다. 잔금은 2달 후 입주하면서 입금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 계약서는 발행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진짜 복 받으실 겁니다. 젊은 부부도 좋은 분들이신 것 같고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이렇게 흡족하게 빠른 시일 내에 계약되기도 쉽지 않은데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팔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디에 가더라도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새 출발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체국에서 작고 큰 박스를 몇 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창고에서 있는 이삿짐 박스와 더불어 이삿짐을 시간 날 때부터 싸둬야 합니다. 아들 내외가 오면 인사하고 바로 이 집을 나갈 것입니다. 제 방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낡은 사진첩, 아끼던 그릇들.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며 지난 세월을 정리했습니다. 13년간 켜켜이 쌓인 먼지처럼 묵은 감정들도 함께 털어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기대를 안 하는 맘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곧 다가올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관 한 모퉁이에 이삿짐 박스가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2~3개씩 이삿짐을 쌌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떠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에 정리된 제 이삿짐 박스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박스들이 거실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물건들은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선글라스를 낀 며느리가 먼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 명품 쇼핑백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를 아들이 무거운 가방을 끌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가득 메운 제 이삿짐 박스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3개가 넘는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제가 정신 나간 노인네라도 되는 것 마냥 평소처럼 소리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떨구어 두고 자기네들끼리 여행 간 것에 대한 시위쯤으로 생각을 하였겠지요. 저희가 분명히 사정 이야기를 드리고 여행을 다녀온 건데 어머님을 안 모시고 갔다고 삐치셨어요. 집을 이 꼴로 만들어 놓으시고 짐 싸서 나가시려고요? 나갈 곳이나 있으시기는 한 거예요? 허리 아프신 분이 이삿짐은 어떻게 다 싸셨네요? 저는 제 방에서 나와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한 마음이었습니다.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제 걸음걸이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내 짐을 싸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순간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달라진 눈빛과 말투에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평소에 대답도 잘 못하던 고분고분하던 시어머니가 맞나? 는 듯 며느리는 주춤거렸습니다. 제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이런 장난을 치고 그래? 우리 놀라게 하려고 이러는 거지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차례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 집 그저께 금매로 팔았다. 계약서 발행했고 이 집 잔금일이 7월 30일이니 너희들도 7월 30일 전에 너희 살 집을 알아보고 차질 없이 이사하도록 하여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였고 담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 팔렸다고 했어. 계약금도 이미 다 받았고 7월 30일까지는 집 비워주기로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달력을 쳐다봤습니다. 오늘이 5월 27일, 7월 30일까지라면 딱 2개월. 2개월 안에 우리 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니 너희도 빨리 이사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2개월이면 충분하잖아. 아들이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개월 안에 전세집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도 마련해야 하고 아이들 전학 문제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다니. 상해? 저는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4명의 내 집인데 내가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하니?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정신이 있냐고 따지고 묻는 것이 제대로 온 교육을 받은 사람인 건지 내 남편이나 내 친정 부모님께 여쭈어 보거라. 13년 동안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더니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구나 버르장머리 없이.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뭐라고요? 기가 막혀서. 아들과 인연을 끊고 싶으신 거군요. 2개월 안에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요? 어떻게 2개월 동안 집을 구하고 나갑니까? 13년 동안 여기서 산 세월과 짐들이 얼만데. 전 못 나가요. 알아서 하거라. 너희는 분명히 여기 들어올 때 잠깐만 산다고 해서 드린 것이다. 오래되어서 기억 안 나니?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13년이 잠깐인 건지 모르겠지만 2개월이면 이사 충분할 줄 안다. 너희들도 어른이니까. 아들이 무릎을 꿇고 다가왔습니다. 손을 모으며 애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화났으면 푸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병원 입원해 있는데 저희들끼리 여행 가서 미안해. 예약된 거 취소되면 손실되는 금액이 아까워서 그랬어요. 제 생각이 짧았다면 잘못했어요. 엄마. 그렇지만 갑자기 이건 아니지. 어떻게 2개월 동안 집을 알아보고 나가요? 제 가슴 한 구석도 아팠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는 이제 가장이야. 어렵든 쉽든 이제 내 가족의 모든 것은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며느리도 이제야 사태가 제대로 파악이 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발 집 판 거 취소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고 계약금도 이미 들어왔다. 너희들이 발리 여행 취소하면 취소 금액이 아까워서 그냥 여행 간 것처럼 계약 취소하려면 계약금 100 상환이 있어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거다. 100 상환은 1억이다. 내가 그 돈을 취소할 수 있겠니? 2개월 있으면 새 주인이 들어온다. 애들이 아니니 잘 알아서 하겠지? 아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린 가족이잖아.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내칠 수가 있어?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년간 쌓인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라고. 13년간 나를 가정부처럼 부리며 주인 행세하는 내 마누라를 나 몰라라 하면서 시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친정 부모님하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병원에 병간호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족이었니? 너 소연이 엄마도 대답해 보거라. 친정 부모님에게 시어머니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자기들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는 딸내 부부를 어이쿠야 잘난 내 사위라 칭찬하더냐? 아들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거라. 내가 13년간 너희 가족 살림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말투와 행동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월 30일까지 2개월이다. 그동안 이사 갈 집 알아보고 잘 이사하거라. 엄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 건데? 나는 고향 내려갈 거야. 전남 고흥.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니 걱정 같은 건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기 바란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향? 그럼 서울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도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빌었습니다. 진심으로 절박한 목소리로. 어머니, 제발요. 저희 2개월 안에 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2개월은 너무 짧아요.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2개월이면 충분히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날 밤 집안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방에서 조용히 누워 이 집의 마지막 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드디어 용기를 냈어.
이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사진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은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마음 안 바뀌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미 결정한 일이야. 엄마, 우리 2개월 안에 집 구하기 진짜 힘들어. 보증금도 없고.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13년 동안 월세 안 내고 살았으면 돈 좀 모았겠지.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유가 없을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모았든 적게 모았든 아니면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그들이 알아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집에서 빨리 나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따름이었습니다. 동생 집에서 지내면서 제 집을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전남 고흥행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층 빌딩, 복잡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 13년간 살았던 도시. 하지만 한 번도 제 도시라고 느껴본 적 없는 곳.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흥.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산과 들이 푸르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동생 오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또 내 가족이었던 동생이 반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얼싸안고 서로 즐겁게 수다를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니, 오느라 고생 많았어. 동생의 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골목, 학교 가던 길,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동생의 집은 부모님이 살던 옛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 집 알아보는 동안. 고마워, 오키야. 그날부터 저는 동생과 함께 제가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소풍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농가주택을 발견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고 옆에 텃밭도 딸린 집이었습니다. 집 주인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내놓은 매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배와 장판만 바꾸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넓은 마당과 텃밭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동쪽으로 자그만 장독대 같은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옛날 고추장, 된장, 장아찌 같은 것들을 담아서 1년 내내 먹었던 그 장독대가 더 정감이 갔습니다. 참 오랫동안 잘 보존된 장독대였습니다. 아직도 저 항아리 속에 고추장이나 된장이 있을까? 이사를 가는데 없겠지. 아침 저녁으로 2, 3일 더 다녀보고 일주일째 되는 날. 그 집을 계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키야, 이 넓은 마당에서 무엇을 할까? 마당이 넓어서 참 좋지? 그런데 여기 장독대가 참 마음에 들어. 내가 여기 이사 오면 내가 고추장, 된장은 스스로 담가서 먹을 거야. 언니 혼자서 된장을 담가서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먹다 남으면 팔기도 하고 이웃 주기도 하고. 그러지 뭐. 오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농가주택의 여러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간단한 집 수리를 하고 장판 벽지를 새로 하고 부엌을 깨끗이 고쳤습니다. 마당 동쪽의 장독대의 자리도 단장했습니다. 텃밭에는 채소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 달이 걸려 집 수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동생 집에서 새로 산 농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 해방의 공기.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곳.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 제가 오롯이 주인인 곳. 그날 밤 저는 새 집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이지만 제 천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과 달리 별이 많았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 고요한 밤.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내일 아침 누가 깨우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락을 싸야 한다고 재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청소를 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이런 당연한 자유를 나는 왜 13년 동안 못 누렸을까요? 생각을 깊이 하면 속상하니 안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 제 맘대로 살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눈을 감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낸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지 정확히 3년 2개월째 되는 날.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농가주택, 그 한쪽에 줄지어 선 장독대들. 햇살을 받으며 익어가는 15개의 장독. 된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이제 68세.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독대를 돌보고 오후에는 동생 오키와 함께 된장을 담그고 포장했습니다. 저녁이면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가지는 언제나 텃밭에서 푸릇푸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시작한 된장 사업. 대박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취미처럼 시작한 된장 사업은 자식처럼 참 정성이 가야 하는 일이고 느긋이 숙성시켜야 하는 기다림의 음식입니다. 이 사업으로 생활비와 약간의 저축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무엇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직업입니다. 바쁠 때는 마을 아주머니 2분과 오키와 저 넷이서 함께 일하고 한가할 때는 오키와 저만 반나절씩만 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작업장에는 항상 웃음소리와 느긋한 여유가 있습니다. 옥자 씨, 오늘도 주문 들어왔어요. 감사하네요. 우리 천천히 만들어요. 급하게 일을 하면 맛이 어딘가 쓰든지 맛을 버리는 된장이 되어버려서요. 햇살이 따뜻하고 별빛이 영롱한 밤하늘 아래 서늘한 가을바람, 겨울바람이 지나가는 바람 속에 숙성된 자연의 재료와 맛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72살, 75살까지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저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동생 가족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아들 가족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지난번 돈 빌려달라고 왔다가 거절당한 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전화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었던 우리들이었으니까요. 그게 서로에게 편했습니다. 아들은 3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키가 헐쩍 커서 어엿한 중학생의 티가 보였습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흙을 털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매실차를 꺼내 따라 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바닥을 한번 쳐봐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면 됐다. 짧게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이 상추를 따오고 며느리는 된장에 마늘을 으깨 넣었습니다. 아들은 불판을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구울게요. 요즘은 내가 고기 담당이에요. 저는 묵묵히 상추를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타지만 않게 잘 구워라. 노을이 장독대에 비쳤습니다. 15개의 장독대가 주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된장 냄새가 다시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 속에 지난 세월의 아픔, 후회, 미움이 천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대신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참 오래 돌아왔지만 결국 다 제자리로 오는구나.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따뜻했습니다. 문옥자님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6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 자기만의 속도로 건강하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 권리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 그것이 때로는 가장 건강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